네, 오늘은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고요. 2달 정도 뒤에 나오니까 지금 최근치라고 하더라도 6월달 데이터가 가장 최근치 데이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갖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지금 이때 당시죠. 줄어드는 이때를 중국이 미국채를 내다 판다. 더 이상 아무도 미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가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던 정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환율 방어다. 이런 얘기도 일부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자산 수요가 줄겠죠. 또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부 맞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최근에 연준이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1년 이후 국채의 순매도가 과대평가됐다. 이 내용인데, 보시면 외국인 장기국채 보유량 변동 분해 관련된 내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순매도한 금액보다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 규모가 더 컸다. 들고 있는 자산의 평가손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23년 5월 해외 투자자들 미국채 보유 감소가 많이 집계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채를 순매도한 게 아니고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이 더 컸기 때문에 순매수를 하더라도 평가 손실이 더 커서 전체는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전체 보유액 변동분이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실제는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3년 9월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때 미국 해외 증권 보유액이 122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가격 하락했다는 평가 손실의 영향이고 실제 매각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이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간이 결국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감소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긴 한데 당시 일본과 중국의 국채 보유액 감소액 중 절반가량은 평가 손실에 기인했다. 이들이 안 팔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평가 손실에 기인했고, 또 다른 중요 내용은 룩셈부르크와 영국 등 보유액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가 손실 규모가 달랐는데, 이 말은 뭐예요? 각국이 보유한 국채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이 내용을 뜻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국채 보유 변동량 분해를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미국 국채 매각이라든지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순매도한 금액보다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 규모가 더 컸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이 국채 보유량을 줄이던 과정에서도 절반가량은 평가 손실에 기인했을 정도니까 상당히 과대평가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계속 국채가 줄어들던 구간에서도 일본과 중국과 달리 캐나다, 스위스, 기타 국가들이 미국 순매입이 상당히 강세였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매도한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더 많이 샀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평가 손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룩셈부르크, 영국 등 보유액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가 손실 규모가 달랐다는 점을 놓고 보면 각국이 보유한 국채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6월달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8조 2,10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가장 많은 수준의 미국채 해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해외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더불어서 연준은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고, 외국인은 자국통화 방어의 목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금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전환되는 구간이 외국인의 미국채 매수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뮤추얼 펀드와 연기금, 상업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요. 헤지펀드, 보험, 헤지펀드는 이 개인으로 집계가 되고요. 따라서 개인이 많이 샀다.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헤지펀드가 개인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도 또 SM 매니저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 중 하나죠. 사실상 제가 눈여겨보았던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고 외국인들이 자국 통화 약세에 따른 환율 방어에 목적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해외 보유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또 있고요. 더불어서 전통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롱 매니저들이죠.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이제 국채를 빠르게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은 이들도 막두만 시가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주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시기에 앞두고 빠르게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국채의 매수 수요에 있어서는 강한 그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번 달 미국채 해외 보유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일본은 마이너스 0.9% 줄였고요. 중국이 1.5% 늘렸습니다. 영국 2.9, 가장 많이 늘린 프랑스는 8.6이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YY는 마찬가지로 일본은 1.3%, 중국은 마이너스 6.6, 프랑스는 40%가량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 캐나다도 38%까지 압도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있죠. 멕시코도 35%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채를 보유한 각국 중앙은행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파란색은 일본이고 빨간색은 중국, 초록색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2위 자리를 교체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중국은 뭐 계속해서 전달 대비는 증가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해외채를 보유한 게 일본인데요. 바닥을 찍고 매수세가 유입됐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여전히 1조 1117억 달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통화 환율 방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중국이야 뭐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TIC 국제자본거래 보고서는 실제 국가를 분류해서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벨기에 거래소에 가서 미국 국채를 거래하게 된다면 중국으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벨기에로 집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얘기인데,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플러스 룩셈부르크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러스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까지 합쳐서 중국의 보유량을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IB고요.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 우회로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주요 국가들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룩셈부르크, 벨기에, 대만,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뭐 등등 해서 계속 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국가들을 합산해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조 5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OM으로는 140억 달러 늘어나서 0.9% 증가했죠. YY는 1436억 달러 10%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미국채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더불어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 중 외국인 살펴보고 있지만 뮤추얼 펀드라든지 상업은행의 흐름도 우리가 엿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뮤추얼 펀드 흐름 보시면 YOY는 43% 증가를 했고요. QOQ로는 2.1% 줄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분기별 흐름인데, 지난 분기까지는 4조 4,060억 달러로 빨리 늘렸는데 이번 달 조금 감소가 됐죠. 이런 식으로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고, 미국 은행의 국채 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달러 부분에서 뭐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채 보유량을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죠. 그 근처에는 미국 은행들의 예금 확대가 다시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 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만 QOQ로는 다소 감소하는 패턴이 미국 은행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모두에게서 감지가 됐습니다. 지금 단기채 발행 비중을 한번 살펴보는 게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정도 흐름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은데, 자금거래차입위원회죠. 단기채 발행 비중을 20%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를 넘게 되면 다시금 줄이면서 이 권고사항 안으로 뭐 유지를 하려는 노력이 나옵니다. 이때도 늘어났다가 줄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고점이 21.5%입니다. 이때가 23년도죠. 이렇다가 다시 줄일 건데, 뭐 좀 확대해서 보면 23년 이후에 더 높아졌습니다. 24년 1분기까지 전고점이 22.5까지 높아졌고 2분기부터 계속 다시 한번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24년 2분기까지 잘 잡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단기채 발행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5 정고점이 보시면 이때거든요. 24년 1분기입니다. 지금 3분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월별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7월달, 8월달 재차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면서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지 단기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뒷부분에서 더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전반적인 발행 비중으로도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7월, 8월 재차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2.5%에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불과 0.3%포인트의 수준까지 올라섰죠. 잘 떨어지나 싶었는데 재차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난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단기채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보면 또 좋습니다. 따라서 월별 단기채 순발행 추이입니다.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노란색 음영을 들어간 게 지금 현재 분기죠. 지금 7월부터 8월 그리고 9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다만 집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기 계획을 통해서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기 계획은 QT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분기죠. 4월부터 6월까지는 2,85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970억 달러 줄였습니다.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QRL 그대로 정확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번 분기죠. 7월부터 9월까지 흐름 보시게 되면 분기 계획이 3,770억 발행을 하겠다, 순중을 하겠다. 실제는 현재까지 3,560억 달러 발행을 했습니다. 단기채만. 사실 분기 계획에 거의 다 발행을 한 것이죠. 나머지 차익이 210억 달러 수준이니까 9월달 뭐 하게 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감축이 급격하게 우려가 된 것이죠. 이런 부분도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뭐 증시 흐름이 나쁘게 나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이 쿠폰 순중 흐름 보시게 되면 단기채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중기채, 장기채, 그러니까 쿠폰을 발행한 그런 채권의 형식을 갖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두 장기채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기채와 장기채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어난 걸 갖고 무조건 장기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안 맞죠. 2년 이상부터 7년까지와 10년, 20년, 30년 이런 장기채의 흐름은 엄연하게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고 분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를 퉁으로 같이 늘어났으니까 장기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보시면 분기 계획이 2,720억 달러인데 실제는 현재까지 1,849억 달러 발행을 했고요. 뭐 9월 달에 뭐 빼기 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도 3,510억 달러 QT를 다 감안한 내용이고요. 근데 실제 발행은 3,626억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뭐 유지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쿠폰 순중 관련해서는 뭐 큰 특이점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채 발행 비중은 분기 계획을 이미 8월 달에 다 소진해서 발행을 이미 끝냈다. 9월 달에는 할 게 없다 얘기죠. 왜 할 게 없을까요? 9월 달부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조금 지원한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과 연준이 담당하고 있는 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기준금리는 실물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고, 단기자금 시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따라서 9월달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이 감축되는 흐름, 대신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그림 자체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춘다고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자료도 중기채와 장기채로 분리를 해봐서 장기채만의 순중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데이터 이제 QT를 뜯어봐서 그거를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요. 전반적인 추이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채 순발행 추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실제 계획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 뭐 비슷할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기채는 이런 흐름이죠. 7, 8, 9, 7월달은 많이 발행했고 8월달엔 순중이 줄어든 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채 보유 현황 살펴봤고요. 재무부의 단기채 순발행 추이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